자, 소프트웨어 개발 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목표나 또는 사용자의 요구 등을 충족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 개발에는 크게 5개의 챕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챕터로 저희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요. 저장 공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실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된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 내에 데이터들 간에 저장하는 방법, 데이터들 간의 관계, 또 처리 방법 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자료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료 구조에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뉩니다. 선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또는 나열되어 있는 자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선형 구조라고 부르고요. 비선형 구조는 나열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비선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챕터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에서 선형 구조에 해당이 되는 배열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 건데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자료형이 같은 크기로 나열되어서 순서값을 갖고 있는 형태를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 놓거든요. 이런 기억 공간 안에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그럼 이 각각의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첨자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요소에 첨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그 첨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배열은요, 정적인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삭제하거나 또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때 빈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빈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메모리의 낭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은요,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첨자의 개수에 따라서 n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는요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선형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형 리스트도요 빈 공간 없이 차례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선형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때 선형 리스트에서 배열을 이용하는 것을 연속 리스트라고 부르고요. 포인터를 이용하는 것을 연결 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속 리스트는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배열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노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요. 그 노드의 앞부분에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링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위치값을 갖고 있는 링크,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연결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선형 구조에서 세 번째에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스택은 자료 구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한쪽으로만 데이터가 삽입이 되고 또 그 한쪽으로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택의 자료 구조는 가장 나중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출력하는 후입 선출 기법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맨 위에 있는 위치, 즉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가 되는 위치를 탑이라고 부르고요.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선형 구조는 Q라고 하는 선형 구조가 있는데요. Q라고 하는 선형 구조는 스택과 다르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자료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한쪽이 삭제, 다른 한쪽이 삽입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Q라고 부릅니다. 자, 이 Q는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선입 선출 기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삽입된 위치에 해당이 되는 것을 프론트, 그 다음 삭제가 되는 위치를 우리는 리어라고 부릅니다. 자,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Q입니다. 그 다음에 뜨리라고 하는 거와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뜨리와 그래프는 비선형 구조죠.
나열되어 있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를 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뜰이는 우리가 계층 구조라고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을 이제 이 동그랗게 그린 걸 노드라고 부르고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걸 간선, 디그리라고 부르는데요.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최상위 노드 또는 루트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이로드가 되겠죠. 얘가 이제 뜨리의 깊이를 뜻하는 게 이제 레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레벨이 1이 되겠고요. 얘는 요 계층은 레벨이 2가 되겠죠. 요 계층은 레벨이 3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아이들처럼 그 자식을 갖고 있지 않은 노드를 단노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뜨리의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노드 중에서 디그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걸 뜻하는데요. 자, 이 아이는 디그리가 2개가 있고요. 이 아이도 디그리가 2개가 있죠. 그래서 디그리가 가장 많은 건 요 제가 그린 이 뜨리에서는 뜨리의 디그리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게 될 강의의 세 번째 과목에도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가 있는데요. 전에 이제 요 파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 대한 건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의 논리적인 구조를 조직화하고 또 물리적인 공간을 구축하여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데이터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저장소는요, 논리 데이터 저장소와 물리 데이터 저장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논리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관성, 또 제약 조건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구조로 조직화해 놓은 것을 논리 데이터 저장소라고 부르고요. 물리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 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할 때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이 환경에 대한 것들, 하드웨어의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를 한 군데에 통합해서 모아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자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그것을 저장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시스템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되겠죠. 통합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중복을 배제해서 저장을 하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저장 데이터라는 건 컴퓨터로 접근하고 컴퓨터로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운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장을 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데이터, 꼭 필요한 데이터를 담아서 처리하는 것을 운영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여러 시스템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공용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DBM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를 만들어주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DBMS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인 그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하는 정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갱신하고 데이터를 삽입하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작 기능이 있고요. 데이터들에 대한 무결성, 권한, 보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제어 기능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는데요. 이 파트는 저희가 세 번째 과목으로 다루게 될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파트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과 또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고 만들어졌다면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들을 접근하는 방법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데이터 입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 구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SQL이라고 하는 약속되어진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또 다르게 지리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974년도에 IBM 연구소에서 개발이 된 SEQ이라고 하는 것이 시초고요. 국제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로요. 많은 회사에서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언어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SQL입니다.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혼합형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SQL 언어입니다. SQL 언어에는요, 크게 정의를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변경하고 하는 정의 기능을 나타내는 정의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하는 데이터 조작어가 있고요. 무결성과 권한, 병행 수행 등과 같이 데이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데이터 제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 구현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접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매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매핑하는 기술들, 이것들을 우리는 SQL 매핑 또는 ORM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SQL 매핑이라고 하는 것이 SQL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 ORM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객체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또는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하나의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수행이 되는 일련의 동작, 이것들을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트랜잭션 명령어가 있는데요. 커밋이라고 하는 것과 롤백,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커밋이고요.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트랜잭션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롤백입니다. 이때 롤백을 통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릴 때 그 이전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save point입니다. 자, 절차형 SQL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절차형 SQL의 종류라든가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들도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룰 건데요. 지금은 간략한 개념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절차형 SQL이라고 하는 것은요, C나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연속적인 실행, 또 분기, 반복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SQL을 절차형 SQL이라고 부릅니다. 절차형 SQL은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 단일 SQL문을 처리하거나 또 연속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데 조금 더 편안합니다. 절차형 SQL을 활용을 해서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저장 모듈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형 SQL은요,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엔진에서 직접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입출력의 패킷이 적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절차형 SQL입니다. 절차형 SQ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용 프로그램, 간단한 프로그램을 절차형 SQ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형 SQL의 종류에는요, 크게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종의 트랜잭션 언어를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호출을 통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요.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 SQL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자,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결이 돼서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어떤 일련의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떻게 보면 프로시저와 좀 비슷한데요. 일련의 작업이나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미리 저장을 해놓고 호출에 의해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련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종료할 때는 retur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것을 절차형 SQL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두 번째 챕터에 해당이 되는 통합구현입니다. 통합구현에서는 단위 모듈을 구현하는 것과 단위 모듈의 테스트, 그 다음에 개발 지원 도구에 대한 것들을 다룰 겁니다. 단위 모듈 구현인데요. 단위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 중에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을 모듈로 구현하는 것이 단위 모듈입니다. 단위 모듈로 구현이 되는 하나의 기능을 단위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위 모듈은 사용자나 다른 모듈로부터 값을 전달받아서 시작이 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단위 모듈이 합쳐질 경우에 두 개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단위 모듈의 구성 요소에서는 처리문, 명령문, 데이터 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위 모듈은 독립적인 컴파일이 가능하지만 다른 모듈이 호출이 되거나 삽입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단위 모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현하는 절차에서 단위 기능 명세서, 입출력 기능, 또 알고리즘 구현 순서대로 단위 모듈을 구현하는데요. 단위 기능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설계 과정에서 작성하고 있는 기능이나 코드 명세서, 또 설계의 지침과 같이 단위 기능을 명세화하는 문서를 단위 기능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단계에서는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추상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대형 시스템을 분해해서 단위 기능별로 구분을 하고 또 각 기능별로 계층적으로 구성을 해서 구조화 과정을 거칩니다.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는요, 모듈의 독립적인 운영과 또 한 모듈 내의 정보가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원리를 고려해서 단위 모듈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위 모듈 구현하는 그 순서에서 두 번째 입출력 기능 구현인데요. 입출력 기능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기능 명세서에서 정의한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입출력 기능을 위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구현하는 것을 입출력 기능 구현이라고 부릅니다. 입출력 기능 구현 단계에서는요, 단위 모듈 간의 연동이라든가 통신을 통한 입출력 데이터를 구현을 합니다. 입출력 기능을 구현을 할 경우에는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연동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입출력 기능을 구현할 때는요, 네트워크나 외부 장치들 간의 입출력이라고 하는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의 API 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모듈을 구현하는 세 번째는 알고리즘을 통한 구현인데요. 입출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위 기능별 요구사항들을 구현 가능한 언어를 이용해서 모듈을 구현하는 건데요. 알고리즘 구현 단계에서는 단위 기능들이 사용자의 요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현되는 모듈의 단위 기능에 따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이 있고요. 네트워크 모듈, 파일 모듈, 메모리 모듈, 프로세스 모듈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전 시간에 만들었던 단위 모듈에 대한 테스트 과정인데요. 프로그램 단위 기능을 구현하는 모듈이 정해진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단위 모듈 테스트입니다. 이 단위 모듈 테스트를 단위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단위 테스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법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단위 모듈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모듈을 단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듈의 통합 이후에는요, 오랜 시간 추적을 해야 발견할 수 있는 에러들도 단위 모듈 테스트를 통해서
쉽게 발견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 모듈 테스트의 기준은 단위 모듈에 대한 코드이기 때문에 시스템 수준의 오류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는요, 그 구현이 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설계되는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등으로 구성이 된 테스트 항목을 가지고 명세하는 건데요. 이 명세 기반 테스트의 설계 산출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단위 모듈을 테스트하기 전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나 또 테스트의 조건, 또 예상 결과 등을 모아서 단위 테스트를 만듭니다. 단위 테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수행하는 직관적인 테스트는 특정 요소에 대한 검증이 누락이 되거나 또 불필요한 검증들을 반복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모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검증하는 테스트 프로세스는요, 크게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테스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제어하는 계획 및 제어 단계가 있고요. 그 테스트 목표를 구체화하고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분석 및 설계 단계가 있고요. 또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을 하기 위해서요, 테스트 케이스들을 조합하고 테스트 프로시저에 대해서 명세하는 단계가 구현과 실현 단계입니다. 테스트 계획과 목표에 맞게 수행이 됐는지 평가하고 기록하는 게 평가 단계이고요. 완료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스트 이후에 테스트를 위해서 참고 자료라든가 테스트 수행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수행 과정과 또 산출물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단계가 완료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을 돕는 도구들을 개발 지원 도구라고 부르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IDE가 있는데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 만들고 수리할 때 필요한 망치나 본드,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상자를 우리가 공구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은 공구함과 비슷하다.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환경 또는 편집기, 또 컴파일러, 또 디버거, 이 다양한 툴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통합개발 환경 도구는요, 통합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통합개발 환경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 중에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엑스코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이 대표적인 통합개발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도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빌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들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제품 소프트로 변환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빌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를 빌드 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어떤 전처리나 컴파일 등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빌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빌드 도구에는 엔트가 있고요. 마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레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곧잘 들어보셨을 마빈과 그레들이 보이시네요. 자, 엔트라고 하는 것은 아파치 소프트 파운데이션 그룹에 의해서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인데요. 자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자바 프로젝트를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빌드 도구가 엔트입니다. 마빈이라고 하는 건 엔트와 동일한 아파치 파운데이션 그룹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엔트의 대안적인 요소로 만들어졌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빌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들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요. 이 그리들이라고 하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빌드 도구가 그리들입니다. 기타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환경들이나 또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도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협업 도구라고 부릅니다. 이런 도구로는 협업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룹웨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협업 도구에는요, 일정 관리라든가 또 업무의 흐름을 관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협업 도구는 웹 기반이거나 PC, 스마트폰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협업 도구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용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협업 도구가 오히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그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느냐, 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냐는 것을 판단해서 협업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